탕타탕 매캐한 화약 냄새가 섞인 총성이 평택의 한미연합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날따라 훈련장의 공기는 단순한 화약 연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곳에는 조롱과 모멸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연기가 무겁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든 소음의 중심에는 미군 장교 에바 로스토바 대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방금 사격을 마친 한국군 여군 장교 이수연 중위를 향해 경멸이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중위의 표적지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로스토바의 눈에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장의 총성을 뚫고 나올 만큼 날카롭고 명료했다. 이게 당신들 최선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실망스럽군요. 이 중위, 이 정도 실력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생각인지 궁금하군요. 로스토바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이 중위의 자존심에 밝혔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이수연 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연합훈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상급자라는 계급의 벽 앞에서 그녀는 그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군 병사 몇몇은 키득거리며 자기들끼리 무언가 속삭였다.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사격장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던 한 병사가 있었다. 그의 군복은 몸에 딱 맞지 않고 어딘가 헐렁해 보였으며 계급장은 하사였다. 이름은 박민준. 그의 임무는 훈련 성과를 기록하고 행정 지원을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배경의 일부 같은 존재였다. 박민준 하사는 로스토바 대위의 오만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나 동요 대신 마치 심해처럼 깊고 고요한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듯 로스토바의 자세, 말투, 그리고 그녀 주변의 미군 병사들의 반응까지 차례로 훑었다. 그의 시선은 아주 짧은 순간 이수연 중위의 떨리는 어깨에 머물렀다. 로스토바는 이 중위의 침묵을 굴복으로 해석했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다. 총만 잘 쏘면 뭐합니까? 전쟁은 표적지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전장에서는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는 가장 먼저 꺾이는 법이지. 그녀의 말은 이 중위 개인을 넘어 한국군 전체를 모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한국군 병사들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맞서고 싶었지만 그들은 군인이었다. 군인에게는 인내와 복종이라는 더 큰 규율이 존재했다. 특히나 동맹국과의 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 그들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한 책임감의 무게였다.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지려던 찰나 로스토바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며 이 중위에게 제안했다. 좋아요. 이 중위, 말로만 하는 건 재미없으니 실력으로 보여주죠. 이동 표적과 장애물을 포함한 전투 모의 사격 훈련. 나와 한번 붙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당신이 겁먹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한 함정이었다. 로스토바는 미군 내에서도 손꼽히는 전투 사격 전문가였다. 그런 그녀가 이제 막 장교로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이 중위를 상대로 이런 도전을 제기한 것은
코끼리가 개미를 밟아 뭉개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이수연 중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받아들이면 처참하게 패배하여 한국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고, 거절하면 겁쟁이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게 될 터였다. 그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사격장 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무거운 침묵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가 이중희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대위님, 그 도전은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격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행정병 박민준 하사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박민준에게로 향했다. 로스토바 대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박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평범한 체구, 특별할 것 없는 인상, 행정 업무나 볼 것 같은 유순해 보이는 얼굴. 그녀의 입가에 조롱 섞인 웃음이 번졌다. 뭐라고 방금 네가 말했나? 하사, 로스토바는 일부러 계급을 강조하며 물었다. 여긴 장교들 간의 이야기다. 일개 사병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넌 내 서류 정리나 마저 하는 게 좋겠군. 그녀의 말에 주변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들에게 박민준의 등장은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민준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수연 중위님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불공평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군을 대표하는 자리라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논리는 지극히 합리적이었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로스토바는 잠시 흥미롭다는 듯 박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왕 망신을 줄 거라면 저 건방진 하사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굴복시키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재미있군. 좋아. 하사. 내 용기는 인정해주지. 하지만 명심해. 기어오른 대가는 혹독할 거다. 이수연 중위가 다급하게 박민준의 팔을 잡았다. 박하사.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장교가 아니야. 자네가 나설 필요 없어.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자신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부하가 굴욕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박민준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중위님. 그렇게 박민준은 로스토바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제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기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한국군 병사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박민준을 바라보았고, 미군 병사들은 곧 펼쳐질 일방적인 학살극을 기대하며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지금 막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꼬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로스토바 대위는 박민준의 담담한 수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더 큰 조롱이 담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박민준을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었다. 하사. 용감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모르겠군. 로스토바는 눈가에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좋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 기회를 주지. 하지만 이건 그냥 서서 총 쏘는 놀이가 아니야.
규칙을 똑똑히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 내 머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전투모의 사격 코스를 가리켰다. 코스는 복잡하고 위협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여기저기 장애물이 놓여 있었고 인지를 붙잡고 있는 표적, 갑자기 튀어나오는 기습 표적 등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사격 실력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 능력과 신체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소였다. 총 10개의 표적이 있다. 그중 2개는 인질 표적이야. 인지를 맞추면 점수는 마이너스가 되지. 모든 표적은 헤드샷으로만 제압해야 하고 중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탄창을 교환해야 한다. 이동하면서 사격해야 하는 구간도 포함되어 있지. 모든 과정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정확하게 끝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설명을 마친 로스토바는 박민준을 향해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어때? 하사, 아직도 해볼 생각이 있나?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녀는 그가 겁을 먹고 물러서기를 기대했다. 그것이 그녀가 그린 가장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박민준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급된 KO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는 총의 무게를 느껴보듯 가볍게 손안에서 돌려본 뒤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확인하고 탄창을 결합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기계처럼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의 행동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의 교관 한 명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저건 단순한 행정병의 총기 파지법이 아니었다. 총과 한 몸이 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다져진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주시했다. 고집불통이로군. 좋아. 후회하게 해주지. 로스토바는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차례를 준비했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지. 눈 똑똑히 뜨고 잘 봐도. 이게 바로 진짜 군인의 사격이니까. 그녀는 사선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시작 신호음과 함께 로스토바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녀는 명성대로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공격적이었으며 장애물을 넘는 동작은 민첩했다. 타탕탕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그녀의 총구는 정확하게 표적을 향했고 총알들은 연이어 표적의 머리 부분에 밝혔다. 탄창 교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코스로 내달렸다. 인질 표적 앞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며 정확한 조준 사격을 가했다. 그녀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군 내에서도 엘리트 수준이었다. 지켜보던 미군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한국군 병사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저 정도 실력이라면 박 하사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마지막 표적까지 모두 제압한 로스토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다. 전광판에 그녀의 기록이 표시되었다. 시간 58초, 점수 98점, 인질 표적에 스친 미세한 감점 하나를 제외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록이었다. 훈련장의 이전 최고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다. 로스토바는 땀을 닦으며 박민준을 향해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봤나? 하사, 이게 내 실력이다. 이제 내 차례군. 어디 한번 기적이라도 보여줘 보시지. 그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다. 이제 남은 것은
저 행정병이 우스꽝스럽게 허둥대다가 처참한 점수를 받고 망신당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뿐이었다. 박민주는 묵묵히 사선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등은 조금도 긴장한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저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 시작, 신호음이 울렸다. 바로 그 순간 박민준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방금까지 존재감 없던 행정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고 온몸의 근육은 마치 압축된 용수철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스토바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면 박민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었다. 장애물을 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흐르듯 그 사이를 미끄러져 나갔다. 그의 상체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고 총구는 항상 전방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타탕타탕 그의 총성이 울렸다. 로스토바의 총성이 간헐적인 폭발음 같았다면 그의 총성은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표적의 머리에 정확히 2발씩 더블 탭으로 총알이 밝혔다. 총알 구멍은 거의 한 곳에 겹쳐져 있었다. 그것은 신의 경지에 가까운 사격술이었다. 가장 경이로운 장면은 인질 표적 구간이었다.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상태 그대로 인질의 머리카락이 스칠 듯한 아슬아슬한 위치에 2발의 총알을 정확히 박아 넣었다.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저것은 인간이 가능한 영역인가? 탄창 교환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가 총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새로운 탄창이 결합되어 있었다. 마지막 표적을 향해 달려가며 몸을 날리는 동시에 사격을 가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까지 연출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가 멈춰 섰을 때 사격장에는 절대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모두가 넋을 잃고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숫자가 깜빡이며 최종 기록을 표시했다. 시간 35초. 점수 100점. 완벽한 만점. 그리고 시간은 로스토바의 기록을 거의 절반으로 단축시킨 믿을 수 없는 신기록이었다. 훈련장이 생긴 이래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전설로만 존재하던 영역의 기록이었다. 말도 안 돼. 미군 병사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사방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한국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터뜨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통쾌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에바 로스토바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과 조롱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전광판과 박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행정병 사무실에나 처박혀 있을 것 같던 저 남자에게 자신이 미군 엘리트인 자신이 처참하게 패배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박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총기의 약실을 비우고 안전장치를 걸었다. 그는 총을 반납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서류 클립보드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사격장의 구석,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마치 방금 세운 경이로운 기록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그 태어남이 로스토바에게는 더 큰 굴욕으로 다가왔다. 박민준 하사가 세운 전대미문의 기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파문을 일으키며 한미 연합훈련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행정병의 반란, 유령의 사격수 등 온갖 수식어가 붙은 소문은 병사들의 입을 통해 빠르게 번져나갔다. 한국군 병사들은 오랜만에 느낀 통쾌함에 삼삼오오 모여 무용담처럼 그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어깨는 평소보다 한껏 펴져 있었다. 반면 미군 병사들은 충격과 불신 속에서 조용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엘리트 장교가 일개 행정병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격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에바 로스토바 대위는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전광판에 새겨진 100점이라는 숫자와 자신의 처참한 기록만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경외감이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그 소식은 기지 내에서도 가장 거친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 미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CQC 근접 전투 훈련장에도 어김없이 도착했다. 훈련장 안은 격렬한 기합 소리와 육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산처럼 거대한 사나이, 존 밀러 소령이 있었다. 존 밀러 소령은 그린베레 내에서도 불곰이라 불리는 남자였다. 2미터에 가까운 키와 단단한 근육질 몸, 온몸에 새겨진 흉터는 그가 얼마나 험난한 전장을 거쳐왔는지를 증명했다. 그는 총기나 첨단 장비보다는 자신의 두 주먹과 육체를 더 신뢰하는 원시적인 전사 기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우통을 벗은 채 동시에 3명의 부하를 상대로 대련을 벌이고 있었다. 상대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팔을 꺾어 제압하고 거대한 몸집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유연함으로 상대를 내동댕이 쳤다. 그의 움직임에는 자비란 없었다. 그는 CQC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생존과 지배의 철학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 부관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감히 밀러 소령의 훈련을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대련이 끝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지막 상대마저 바닥에 쓰러뜨린 밀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관을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낮고 위압적이었다. 부관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령님, 로스토바 대위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사격 훈련 중에 한국군 하사 한 명에게 패배했다고 합니다. 부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밀러의 얼굴에서 땀이 식으며 드러난 것은 싸늘한 분노였다. 패배 누구에게? 밀러가 되물었다. 한국군 행정병이라고 합니다. 부관이 개미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밀러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분노에 착꽉 움켜쥐었다. 찌익 소리와 함께 단단한 플라스틱 물병이 휴지처럼 찌그러졌다. 밀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훈련장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의 등 근육은 분노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곧장 사격장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사격장은 여전히 술렁이고 있었고 로스토바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밀러는 그녀에게 다가가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어떻게 된 거지? 대위, 내가 일개 행정병 따위에게 졌다는 게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다. 로스토바는 고개를 들고 밀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다. 소령님, 그건 그의 사격술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계,
사격 밀러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웃기지 마. 사격 따위가 뭐라고. 진짜 군인의 실력은 그런 장난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며 소리쳤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 이 몸에서 나오는 거다. 총 뒤에 숨어서 방아쇠나 당기는 건 겁쟁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밀러의 외침은 사격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존 밀러의 신념이었다. 백병전이야말로 전사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이며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비겁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편협하고 위험한 신념. 그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주변의 한국군 병사들을 훑어보았다. 너희들은 항상 그랬지. 그럴싸한 장비와 총기 뒤에 숨어서 스스로가 강하다고 착각해. 하지만 모든 걸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맞붙으면 너희는 갓난아기나 다름없어. 그의 말은 명백히 한국군 전체를 향한 모욕이었다. 로스토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밀러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멸하는 나약함 그 자체를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 밀러는 박민준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가치가 자신의 부대를 이겼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밀러는 결심했다는 듯 차갑게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마무리한다. 그는 로스토바에게 물었다. 그 행정병. 이름이 뭐지? 지금 어디에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이 옳았음을, 육체적 힘이야말로 절대적인 가치임을 모두의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박민준에게 진짜 군인의 방식으로 도전하여 그의 사격술이 얼마나 하찮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린베레의 꺾인 명예를 되찾고 감히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한국군에게 뼈저린 교훈을 새겨줄 참이었다. 존 밀러라는 거대한 폭풍이 고요한 행정병 박민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격장에서의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 박민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했다. 떠들썩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식판에 음식을 담아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식당 내의 분위기는 그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미묘하게 변했다. 한국군 병사들은 그에게 존경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멀리서 가볍게 목례를 하기도 했다. 반면 미군 병사들은 껄끄러운 표정으로 그를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박민준은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식사에만 집중했다.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존 밀러 소령이 성난공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그린벨의 부하 2명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밀러의 등장은 식당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병사들의 숟가락질이 멈췄고 대화 소리도 잦아들었다. 밀러의 이글거리는 눈은 식당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이내 한 점,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 박민준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육중한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발걸음처럼 위압적으로 울렸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켜보았다. 밀러는 박민준의 테이블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앉아있는 박민준을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산과 평범한 조약돌의 대비처럼 두 사람의 체격 차이는 극명했다. 밀러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사격수인가? 생긴 건 영 볼품없는데. 박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밥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삼켰다. 그의 무시는 밀러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내 놈. 내 말이 안 들리나 밀러가 버럭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민준의 식판이 공중으로 살짝 튀어 올랐다. 그제야 박민준은 고개를 들어 밀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고요하고 투명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무슨 용무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소령님.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하고 사무적이었다. 그 태어남에 밀러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더 큰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용무 좋다. 알려주지. 밀러는 일부러 식당 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장난감 총을 잘 가지고 논다는 소문은 들었다. 하지만 난 내가 남자답게 싸울 줄도 아는지 궁금해졌다. 총도 어떤 비겁한 속임수도 없이 오직 맨주먹으로 너와 나 단둘이서 말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군인의 시험이다. 비겁하게 총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맞서는 것. 우리 그린베레와 너희 한국군의 명예를 걸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력을 겨뤄보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지는 못하겠지. 밀러의 도전은 식당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것은 단순한 대결 제의가 아니었다. 거절할 수 없도록 명예를 걸고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던져진 결투 신청이었다. 미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떠올랐다. 그들은 밀러 소령이 저 왜소한 동양인 병사를 어떻게 박살낼지 눈에 선하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반면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박민준의 사격술에 감탄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상대는 인간 흉기라 불리는 그린베레의 CQC 전문가 존 밀러 소령이었다. 체격만 봐도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박민준이 겪게 될 끔찍한 결과를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박민준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그가 겁을 먹고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급자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또 한 번 뛰어넘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은 뒤 밀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 그 짧은 단어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너무나도 담담하고 평온한 수락이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밀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박민준이 겁에 질려 말을 더듬거나 최소한 놀라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다. 밀러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박민준의 태도를 상황 파악 못하는 멍청한 자만심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오늘 밤 확실히 알게 되겠지. 오늘 저녁 8시 중앙체육관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누가 진짜 전사인지 똑똑히 가려주마. 밀러는 마지막으로 경멸의 눈빛을 던진 뒤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멈춰 있던 식당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이전의 평범한 저녁 식사 분위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폭풍 전야의 불안하고도 무거운 긴장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저녁 8시 기진의 중앙체육관은 거대한 화약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체육관은 발 디딜 틈 없이 병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그어진 듯 한쪽은 미군, 다른 한쪽은 한국군으로 나뉘어 서 있었다. 이것은 이제 두 병사 간의 대결이 아니었다. 두 군대의 자존심이 걸린 대리전이었다. 관중석 한쪽에는 양국의 고위 장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했지만 이미 불은 붙어버렸다. 병사들의 사기가 걸린 문제 앞에서 그들은 이 무모한 대결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체육관 중앙에는 임시로 매트가 깔려 결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존 밀러 소령이었다. 그는 미군 병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는 상의를 탈의하여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인 상반신을 과시했다. 그는 링 위에 올라 가볍게 몸을 풀며 허공에 강력한 펀치와 킥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자신감과 야만적인 힘이 넘쳐 흘렀다. 얼마 후 반대편에서 박민준 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범한 회색 훈련복 차림이었다. 밀러를 향한 함성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등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걱정 어린 시선만이 뒤따랐다. 그는 관중석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묵묵히 매트 위로 올라와 밀러의 맞은편에 섰다. 두 사람의 대비는 극명했다. 한쪽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용암 같은 남자였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비추는 고요한 호수 같은 남자였다. 밀러는 쉴 새 없이 스텝을 밟으며 으르렁거렸고 박민주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밀러의 근육이 아닌 그의 어깨, 골반, 그리고 무게중심의 미세한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밀러는 박민준의 그 고요함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느꼈다. 그는 이빨을 드러내며 비웃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애송이 무릎 꿇고 빌면 팔다리 하나는 붙여서 돌려보내주지. 그의 도발에도 박민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양측 지휘관의 합의하에 중립국 출신의 감독관이 경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매트 중앙으로 나섰다. 그는 간단한 규칙을 설명했다. 항복 의사를 밝히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경기는 끝난다. 비겁한 공격은 금지한다. 양 선수 준비됐나? 밀러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민준 역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독관이 뒤로 물러나며 손을 내리쳤다. 시작.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미군 진영에서 엄청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밀러, 저 녀석을 박살내버려. 그 함성을 신호탄으로 존 밀러는 야수처럼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탐색전 따위는 할 생각이 없었다.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상대를 완전히 짓뭉개버릴 작정이었다.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파괴였다. 오늘단 밀러의 거대한 몸이 박민준의 코앞까지 도달했다. 그의 강철 같은 주먹이 박민준의 앞면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릴 정도의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한 방이었다. 관중석의 한국군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또
모두가 박민준이 뒤로 물러나거나 최소한 팔을 들어 방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였다. 그는 뒤로 물러나는 대신 오히려 반보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밀러의 주먹이 그의 관자놀이에 닿기 직전 박민준의 몸이 종이 한 장 차이로 회전했다. 밀러의 주먹은 엄청난 기세로 허공을 갈랐다.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대한 놀라움이 그의 뇌를 스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옆구리가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민준은 밀러의 돌진력을 역이용하여 그의 측면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민준의 팔꿈치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하! 둔탁했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박민준의 팔꿈치는 정확하게 밀러의 갈비뼈 아래 급소 중 하나인 간 리버 부위를 가격했다. 그것은 근육으로 단련할 수 없는 인체의 약점이었다. 엄청난 충격이 밀러의 내장을 뒤흔들었고 그의 뇌로 보내는 모든 신호를 차단했다. 드르. 밀러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다리가 풀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거대한 통나무처럼 앞으로 쓰러졌다. 쿵. 육중한 그의 몸이 매트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밀러 소령은 눈을 희번덕거리다 이내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체육관을 가득 메웠던 열광적인 함성과 불안한 침묵이 거짓말처럼 동시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절대적인 정적만이 남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쓰러진 거인과 그 앞에 고요히 서 있는 평범한 체구의 남자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경기는 시작된 지 정확히 3초 만에 끝나 있었다. 체육관을 지배하던 절대적인 정적은 한 미군 병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의무병을 불러. 그 외침은 둑이 터지는 신호탄이었다. 미군 병사들은 충격에서 깨어나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고함을 지르며 매트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몇몇은 쓰러진 밀러를 걱정했고 몇몇은 박민준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내 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비겁한 수를 썼어. 이건 정당한 대결이 아니야. 그들의 외침에 한국군 병사들도 질 수 없다는 듯 맞서기 시작했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정정당당하게 이긴 거다. 너희 소령이 먼저 도발했잖아. 상황은 일촉즉발. 거대한 패싸움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박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밀러에게서 두어 걸음 물러나 조용히 몰려드는 미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도 상대를 걱정하는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마친 도구처럼 모든 감정이 배제된 텅 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장교들이 소리치며 병사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바로 그때 체육관 전체를 압도하는 위험 서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그만. 목소리의 주인은 관중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군 측 최고 지휘관 삼성 장군인 이강석 중장이었다. 이강석 장군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체육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성큼성큼 매트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의 옆에는 미군 측 지휘관인 제임스 메가더 준장 역시 굳은 얼굴로 따라붙었다. 이 장군은 먼저 의무병들에게 둘러싸인 밀러 소령의 상태를 힐끗 본 뒤
싸늘한 시선으로 메가더 준장을 쳐다보았다. 준장, 이게 대체 무슨 추태인가? 당신 부하 하나가 우리 연합의 기강을 전부 무너뜨리고 있군. 그의 질책에 메가더 준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이 장군은 시선을 돌려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다른 병사들을 볼 때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질책보다는 복잡한 심경이 담긴 무거운 인정의 눈빛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자신의 부관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통신실에 연결해. 지금 당장. 이 체육관 전광판에 박민준 하사의 2급 인가된 군사 파일을 현시하도록. 그의 명령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일개 하사의 군사 파일을. 그것도 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하라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메가더 준장조차 의아한 표정으로 이 장군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 장군의 표정은 너무나도 확고했다. 그는 이 사태를 끝내기 위해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경기 시간을 표시하던 거대한 전광판으로 향했다. 잠시의 지연 끝에 화면이 바뀌며 딱딱한 서체의 텍스트 파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보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표시되며 사람들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 성명 박민준, 계급 하사. 거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정보였다. 하지만 다음 줄이 나타나는 순간 체육관의 공기가 달라졌다. 소속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대 치발링치. 그 세 글자가 나타나자마자 특히 군사 지식에 해박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707 특수임무대대, 백호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이국.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 그들은 전 세계 특수부대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정보는 계속해서 표시되었다. 주특기 대테러리즘. CQB, divided by CQC. 특수정찰 및 정보 수집, 특이사항, 코드네임, 유령 고스트. 부대 내 최상위권 전투요원. 현 시간부 임무 평택기지 행정지원 위장 신분으로 특수첩보 임무 수행 중. 모든 텍스트가 표시되고 마지막으로 화면 가득 포효하는 백호의 형상을 한 707부대의 인장이 나타났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신들린 사격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것 같던 3초간의 제압. 그것은 행정병의 우연한 재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가장 날카로운 인간 병기 중 한 명이 보여준 실력의 극히 일부였던 것이다. 체육관은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경악과 불신을 넘어선 경외감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이었다. 특히 밀러와 함께 박민준을 조롱했던 그린벨의 대원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동물원의 호랑이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막대기로 쑤신 것이었다. 이강석 장군은 차가운 목소리로 메가더 준장에게 말했다. 준장, 당신의 부하가 도전한 것은 평범한 병사가 아니었네.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나라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 중 하나였어. 이 사건은 한미 연합사령부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아주 엄중하게 다뤄질 걸세. 그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존 밀러 소령의 군 생활은,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미군 장병들의 미래는 오늘 밤 이 체육관에서 끝장나 버린 것이었다. 체육관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기지 내의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미 양국의 군 수뇌부를 뒤흔드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박민준 하사의 신원이 707 특수임무대대 소속의 비밀요원으로 밝혀지면서 존 밀러 소령의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되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연합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쪽에는 이강석 중장을 비롯한 한국군 지휘부가, 다른 한쪽에는 제임스 맥아더 준장과 미군 법무팀이 무겁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양측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인 합동조사가 즉시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목격자 진술이 수집되었고 체육관과 식당의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존 밀러 소령과 에바 로스토바 대위의 오만하고 차별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같은 시각 기진의 의무실에서 존 밀러 소령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머리는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렸고 옆구리에서는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군의관은 그가 가벼운 뇌진탕과 간 타박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그의 자존심이 입은 상처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그의 기억은 단편적이었다. 자신이 돌진했던 순간, 상대의 몸이 연기처럼 사라졌던 감각, 그리고 옆구리를 강타한 끔찍한 충격. 그 이후는 암흑이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패배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그는 주변 병사들의 수군거림과 TV 뉴스 속보를 통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707 코드네임 유령, 위장 임무. 그 단어들이 그의 뇌리에 비수처럼 밝혔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한 행정병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전설적인 특수부대의 최정예 요원이었다는 사실. 그의 신념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렸다. 육체적 힘이야말로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단 3초 만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다. 분노와 수치심이 가라앉아 그 자리에는 서늘한 공포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하사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동맹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다. 잠시 후 미군 헌병대와 법무장교가 의무실로 찾아왔다. 그들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에게 합동조사위원회 출석을 명령했다. 조사가 열리는 회의실에 들어선 밀러는 더 이상 어젯밤의 거만한 야수가 아니었다. 그는 잘 다려진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는 이강석 장군과 맥아더 준장을 비롯한 양국 장성들 앞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신문을 받았다. 밀러 소령. 식당에서 박민준 하사를 공개적으로 도발하고 결투를 신청한 것이 사실인가? 맥아더 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밀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해였습니다. 그저 군인들 간의 건전한 대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오해, 이번에는 이강석 장군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들었네. 소령이 진짜 군인의 방식을 가르쳐 주겠다며 한국군 전체를 모욕했던 것을. 이것도 오해인가? 그는 CCTV 영상을 가리켰다. 화면 속에는 밀러가 박민준의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다음으로 에바 로스토바 대위가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조사위원회는 그녀가 사격장에서 박민준 하사와 이수연 중위를 상대로 가했던 조롱과 차별적인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수많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앞에서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위원회는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은 에바 로스토바 대위의 비신사적인 도발 행위이며 존 밀러 소령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군사적,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경력은 사실상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강석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메가더 준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 안의 모두를 압도했다. 준장.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네. 용납할 수 없는 편견에서 비롯된 국가의 기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요원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였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서늘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미군이 이 사태를 그에 걸맞은 엄중함으로 처리할 것이라 믿네. 그리고 이것 하나는 명심하게. 우리 707부대는 부대의 명예에 가해진 모욕을 결코 잊지 않아. 그의 마지막 말은 동맹에 대한 경고이자 차가운 위협이었다. 합동 조사가 끝난 후 며칠 동안 평택 기지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병사들은 모두 이번 사태의 결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미군 측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그들은 동맹군 앞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과오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건은 이미 워싱턴 펜타곤과 서울 국방부의 최고위급까지 보고된 상태였다. 며칠 후 최종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 결정은 차갑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온정이나 예외도 없었다. 제임스 메가더 준장은 존 밀러 소령과 에바 로스토바 대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메가더 준장의 얼굴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두 장교를 앞에 세워두고 징계위원회의 공식 결정문을 차가운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존 밀러 소령. 귀관은 미합 중국 군법 제133조 장교로서 품위 없는 행위. 제92조 직무명령 불복종을 위반했으며 나아가 동맹국과의 군사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인정된다. 메가더 준장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밀러를 쏘아보았다. 이에 따라 본관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명령한다. 첫째, 금일부로 귀관의 그린벨의 지휘관 직위를 박탈한다. 둘째, 귀관의 군 인사기록에 장성급 공식 견책서를 영구적으로 기록한다. 셋째, 48시간 내로 본국으로 복귀하여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직 없는 대기 상태에 처한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지휘관 직위 박탈과 장성급 견책서 기록은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사망했음을 의미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불명의 전역이거나 평생 책상이나 지키는 한직일 터였다. 한때 불곰이라 불리며 전장을 호령하던 그의 군 경력은 그의 오만함 때문에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존 밀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과 분노는 사라지고 텅 빈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신념이,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메가더 준장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옆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에바 로스토바 대위를 향했다. 에바 로스토바 대위. 귀관은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을 제공했으며 장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맹군에 대한 차별적 언행으로 부대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에 따라 귀관에게도 장성급 공식 견책서를 발부한다. 그녀의 징계는 밀러보다는 가벼웠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장성급 견책서는 사실상 진급의 길이 영원히 막혔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평생 대위 계급장을 떼지 못하고 다른 동기들이 별을 다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기진의 대강당에서 양국 장교단이 모두 참석한 공식 석상이 마련되었다. 단상 위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메가더 준장은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먼저 깊게 고개를 숙여 사죄의 뜻을 표한 뒤 준비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미군 장병 여러분. 본관은 최근 우리 기지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미합중국 군대를 대표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일부 장교들의 용납할 수 없는 편견과 오만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들의 행동이 결코 미군 전체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연설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특히 국가를 위해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제7-107 특수임무대대 소속 요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한 점에 대해 별도로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707부대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바이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았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강석 장군은 굳은 표정이었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꺾였던 동맹의 신뢰가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를 통해 간신히 다시 봉합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존 밀러는 모든 계급장과 지휘관 휘장이 제거된 민문의 전투복 차림으로 자신의 짐을 꾸리고 있었다. 한때 부하들의 존경과 적들의 공포를 한 몸에 받았던 거인은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패배자로 전락했다. 그는 쓸쓸히 수송기에 오르며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땅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것이 바로 한 전사가 치른 오만함의 대가였다. 존 밀러, 소령이 불명예스럽게 떠나고 그의 오만함이 남긴 상처가 공식적인 사과로 봉합된 후 평택기지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한국군과 미군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과 미묘한 긴장감이 상당 부분 허물어진 것이었다. 그 변화는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었다. 이전에는 서로의 훈련 방식을 힐끔거리며 경쟁적으로 의식하던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서로에게 다가가 스스럼 없이 조언을 구하고 기술을 배우려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한 미군 병사가 한국군 병사에게 K 소총의 특성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한국군 병사는 그에게 자신의 사격 노하우를 기꺼이 알려주었다. 식당의 풍경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국적별로 나뉘어 앉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양국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앉아 어설픈 영화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밀러 소령의 사건은 역설적으로 두 동맹군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박민준 하사가 있었다. 그는 기지 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병사들은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지나갈 때면 조용히 길을 터주었고 몇몇 용기 있는 병사들은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는 모든 관심과 칭찬을 정중하게 사양하며 묵묵히 자신의 행정 업무에만 몰두했다. 그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유령일 뿐이었다. 그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그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키웠다. 진정한 강함은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그의 존재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민주는 기지 내의 작은 도서관에서 조용히 자료를 읽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사격장에서 로스토바 대위에게 모욕을 당했던 이수연 중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하사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았다. 지난번 일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괜한 일에 휘말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다. 박민주는 읽고 있던 책을 덮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중위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이 중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하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리고 우리 한국군 병사들은 모두 큰 수치심을 안고 지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저는 정말 무력했습니다. 분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고백을 들은 박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707의 유령이 아닌 인생 선배이자 동료 군인인 박민준의 말이었다. 중위님, 진정한 강함은 결코 굴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굴욕을 당한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 중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의 무력감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더 강해져야 할 이유로 삼으십시오. 중위님은 충분히 강한 군인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힘이 있었다. 그의 격려에 이수연 중위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사님. 며칠 후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한 그린벨의 부대에서 한국군 특전사 부대의 합동훈련을 정식으로 제의해 온 것이었다. 그들은 밀러 소령 시절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심으로
한국군 특수부대의 전술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존중의 자세를 보였다. 박민준의 행동은 단순히 오만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조용한 활약은 골마 있던 상처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칼처럼 조직 전체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동맹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몇 주가 흐르고 평택 기지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완벽한 안정을 되찾았다. 박민준 하사의 존재는 이제 모두에게 알려졌지만 그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진짜 임무는 기지 내에 잠입한 적대국의 스파이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존 밀러 소령과의 소동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위장 신분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무도 그저 평범해 보이는 행정병이 사실은 적국의 정보망을 해체하는 최정의 요원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소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의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는 이 기묘한 상황을 10분 활용하여 마침내 그의 진짜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 임무가 끝나던 날, 그는 이강석 장군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이 장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수고 많았네. 박하사, 자네 덕분에 우리 군의 아주 중요한 안보 위협 하나를 제거할 수 있었어.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물론 다른 청소까지 아주 깔끔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네. 박민준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격려했다. 그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그는 더 이상 평택 기지의 행정병 박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707부대의 유령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의 퇴소는 그의 등장만큼이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부대의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짐을 꾸린 뒤 정들었던 행정반 사무실을 나섰다. 부대 밖에서 그를 태우러 온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 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머물렀던 기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양국 병사들이 함께 뒤섞여 장애물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 미군 병사가 힘에 부쳐 뒤처지자 한국군 병사 2명이 달려가 그의 등을 밀어주며 함께 장애물을 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국적을 초월한 끈끈한 동료애와 신뢰가 가득했다. 비록 시작은 불미스러웠지만 그의 행동이 남긴 것은 처벌과 복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존중과 화합이었다. 박민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차에 올랐다. 유령은 그렇게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레이션 전환.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존 밀러 소령처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포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박민준 하사처럼 고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예리한 칼날 같은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겉모습만 보고 결코 상대를 얕보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평범한 모습 뒤에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는 수많은 박민준 하사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세상을 지탱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박민준 하사의 통쾌한 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침묵이 존 밀러의 포효보다 더 큰 울림을 주지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